새벽 5시 30분, 서울의 추운 아침. 17살 박지우의 숨결이 하얀 안개처럼 피어올라 골든 팰리스 식당 바닥에 기름기를 문질렀다. 1시간 동안 차가운 타일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어 무릎이 쑤셨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럴 여유가 없었다. 빨리 해. 쓸모없는 연아. 김 매니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텅 빈 식당을 칼날처럼 가르고 지나갔다. 그는 40대 후반의 남자로 얼굴에 늘 찌푸린 표정이 새겨져 있었다. 아침 손님들이 30분 뒤면 몰려올 거야. 손님들을 쫓아내고 싶냐? 아니요, 사장님. 지우는 속삭임보다 조금 큰 목소리로 조용히 대답했다. 반박하면 상황이 더 악화된다는 것을 반년 전에 깨달았기 때문이다. 세제 속 강한 화학물질로 인해 손은 붉게 벗겨졌지만 할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원을 그리며 계속 문질렀다. 할머니. 그 생각에 지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그녀는 재빨리 눈물을 닦아냈다. 김 매니저는 느린 일보다도 약한 모습을 더 싫어했다. 1년 전만 해도 모든 게 달랐다. 지우는 서울 최고의 명문 사립학교인 강남국제학교의 평범한 고등학생이었다. 전 과목에 A를 받았고 소수지만 친한 친구들이 있었으며 셰프가 되는 꿈을 꾸고 있었다. 5살 때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후 그녀를 키워주신 할머니는 이태원에 할머니의 부엌이라는 작지만 사랑받는 전통 한식당을 운영하고 계셨다. 식당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럴 필요도 없었다. 박 할머니의 김치찌개는 전설적이었고 서울 곳곳에서 사람들이 할머니의 요리를 맛보러 찾아왔다. 지우는 그 부엌에서 자라면서 할머니 곁에서 한국 요리의 비법을 배웠습니다. 채소의 식감을 살리는 채썰기법, 맛을 극대화하기 위해 고춧가루를 넣어야 할 정확한 타이밍, 김치를 제대로 발효시키기 위해 필요한 인내심. 이는 단순한 요리 기술이 아닌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사랑이었다. 지우야. 할머니는 주름진 손으로 만두를 빚는 지우의 어린 손을 이끌며 말했다. 요리는 배를 채우는 게 전부가 아니야. 마음을 치유하는 일이야. 꼭 기억해라. 지우는 할머니의 말을 기억했다. 된장과 참기름 향이 가득한 따뜻한 부엌에서 배운 모든 교훈과 비법,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을 소중히 간직했다. 그런데 사기 췌장암 진단을 받게 된다. 남은 시간은 3개월. 할머니, 안 돼. 지우는 병원 복도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주저앉았다. 그날 세상이 산산조각이 났다. 할머니는 놀랍도록 강한 힘으로 지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내 귀한 손녀야, 내 말 잘 들어. 너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해. 인생이 너를 시험하겠지만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해. 약속해. 약속할게요, 할머니. 꼭 약속할게요. 2달 후 할머니는 잠든 채로 세상을 떠났고 지우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장례식은 소박하지만 의미 깊었다. 할머니의 단골 손님들이 조의를 표하러 왔고 힘든 시절 할머니의 음식이 어떻게 위로가 되었는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하지만 마지막 조문객이 떠날 무렵 지우의 삼촌 박대정과 그의 아내가 나타났다. 대정 삼촌은 할머니의 남동생으로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항상 누나의 소박한 식당 사업을 얕잡아 보곤 했다. 그는 값비싼 양복을 입고 있었고 지우의 속을 조마조마하게 만드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자, 지우야. 위로의 말 한마디 없이 그가 말을 꺼냈다. 이제 넌 어떻게 할 생각이야? 저 식당 계속 운영할 거예요. 지우는 자신 있게 말하려 애썼다. 할머니가 다 가르쳐 주셨어요. 삼촌은 웃었다. 유머는 전혀 없는 차가운 소리였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너 겨우 17살이야.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겠어? 하지만 여기는 제 집이에요. 할머니가 남긴 유일한 유산이잖아요.
대정 삼촌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말했다. 잘 들어라. 할머니가 유언으로 식당을 너에게 남긴 건 사실이다. 하지만 빚도 남겼어. 병원비, 사업 대출금. 그걸 알고 있었나? 지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전혀 몰랐다. 빚은 총 5천만 원이야. 6개월 안에 갚지 못하면 은행이 부동산을 압류할 거야. 대정 삼촌은 잠시 말을 끊고 지우가 그 정보를 받아들이게 했다. 하지만 내가 도와주마. 식당과 그 땅을 내게 팔아. 3천만 원을 주마. 빚을 감안하면 꽤 넉넉한 금액이지. 3천만 원이라니. 땅값만 해도 최소 2억 원은 하는데. 게다가 식당은 할머니가 없으면 그 식당은 아무것도 아니야. 아내가 날카롭게 끼어들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 넌 아직 어리잖아. 돈 받고 학교를 마치고 인생을 시작해. 하지만 지우는 진실을 알고 있었다. 삼촌은 땅을 노리고 있었다. 최근 이태원 땅값이 치솟았으니까. 할머니 식당을 허물고 현대식 상가를 지을 것이고 그곳에 40년 동안 정성을 다해온 할머니의 흔적은 모두 사라질 것이다. 안 돼. 지우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팔지 않을 거야. 삼촌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럼 네가 알아서 해. 모든 걸 잃고 나중에 내게 울며 찾아오지 마. 그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떠났고 지우는 정말로 혼자 남았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학교를 그만두었다. 친구들이 말렸지만 그녀는 마음을 굳혔고 할머니 식당을 지키려면 일해서 돈을 벌어야 했다. 교육은 미뤄도 되지만 할머니의 유산은 기다릴 수 없었다. 하지만 17살 중퇴생이 일자리를 찾는 건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대부분의 곳은 면접조차 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절박해지고 시간이 다 되어갈 무렵 그녀는 강남에 위치한 대형 고급 식당인 골든 팰리스 레스토랑의 구인 광고를 발견했습니다. 그곳은 정통 한국 전통 요리를 제공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면접은 굴욕적이었다. 김 매니저는 노골적인 경멸로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고등학교 중퇴? 17살?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는 열심히 일할 줄 압니다. 요리도 할 수 있고, 네가? 그는 비웃었다. 넌 요리하러 온 게 아니야. 요리할 진짜 셰프들은 따로 있어. 넌 청소하고, 서빙하고, 내가 시키는 건 뭐든지 하는 거야. 월급은 120만 원. 받아먹든지 말든지. 최저임금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었지만 지우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받겠습니다. 좋아. 내일 아침 5시에 출근해. 늦지 마. 그게 6개월 전이었다. 지옥 같은 6개월. 김 매니저는 단순히 엄격한 것이 아니라 잔인했다. 지우를 모욕하는 데서 개인적인 쾌감을 느끼는 듯했다. 바닥에 얼룩 하나만 발견해도 3번씩 닦게 하고 다른 웨이터들은 쉬는 시간에 그녀만 손님 접대를 강요하며 허구적인 실수를 이유로 월급을 깎았다. 접시를 깨뜨렸어. 지우가 접시에 손도 대지 않았는데도 김 매니저는 그렇게 말했다. 월급에서 5만 원 깎는다. 하지만 전안, 나를 거짓말쟁이라고 하냐? 지우는 입을 다물고 혀를 깨물어 피맛이 났다. 이 일을 잃을 수는 없었다. 번 돈은 모두 할머니의 빚을 갚는 데 쓰였다. 거의 굶다시피 하며 하루 16시간 일해 이미 1,500만 원을 갚았다. 다른 웨이터들은 그녀의 등 뒤에서 불쌍한 아이라고 수군거렸지만 김 매니저가 들을 만큼 큰 소리로는 절대 하지 않았다. 아무도 그녀를 도와주려 하지 않았다. 모두 자신의 일자리를 잃을까 두려워했다. 어느 날 저녁, 지우가 저녁 영업이 끝난 뒤 테이블을 닦고 있는데 부엌에서 대화가 들렸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김 매니저와
최 주방장의 목소리가 들렸다. 새 메뉴가 안 먹혀요. 최 주방장이 말했다. 손님들이 김치찌개가 진짜 맛이 아니라고 계속 불평하더군요. 그럼 고쳐. 김 매니저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모든 방법을 다 써봤어요. 레시피를 정확히 따랐는데도 뭔가 부족해요. 마치 영혼이 없는 것 같아요. 최 주방장이 말을 멈췄다. 지우의 손이 닦던 테이블 위에서 멈췄다. 문제점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았다. 한 손님이 김치찌개를 돌려보냈을 때 지우는 골든 팰리스의 김치찌개를 맛본 적이 있었다. 김치가 너무 신선해서 제대로 발효되지 않았고 오래 숙성된 된장을 사용하지 않아 국물이 깊이가 부족했다. 게다가 돼지고기를 너무 일찍 넣어 부드럽기보다는 질겨졌다. 하지만 그녀가 말할 처지는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청소부일 뿐이었다. 정말 그랬을까? 지우의 머릿속에는 할머니의 말이 맴돌았다. 요리는 배만 채우는 게 아니야. 마음을 치유하는 거지. 어쩌면 이건 기회일지도 몰라. 다음 날 아침 지우는 평소보다 이른 시간인 오전 4시 30분에 출근했다. 주방은 어둠에 잠겨 텅 비어 있었다. 지우는 두근거리는 심장을 안고 불을 켜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이건 금지된 행동이었다. 그녀 같은 직원은 주방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이다. 김 매니저가 알게 되면 즉시 해고될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시도해봐야 했다. 지우는 김치찌개 재료를 찾았다. 김치, 삼겹살, 두부, 된장. 예상대로 모든 게 엉망이었다. 김치는 너무 덜 익었고 된장은 싸구려 브랜드였다. 삼겹살도 적당한 부위가 아니었다. 서둘러 요리를 시작했다. 가게 레시피가 아닌 할머니의 레시피였다. 할머니의 부엌을 유명하게 만든 바로 그 레시피. 3대째 이어져 내려온 기술이었다. 간을 맞추고 맛보고 다시 맞췄다. 익숙한 동작들이 두근거리는 심장을 진정시켰다. 6개월 만에 처음으로 다시 나다운 기분이 들었다. 오전 5시 45분, 그녀는 식당 재료를 사용해 할머니의 방식으로 작은 냄비에 김치찌개를 준비했다. 그리고 재빨리 자신의 흔적을 모두 지우고 찌개를 용기에 담아 야채 뒤에 있는 대형 냉장고에 숨겼다. 김 매니저가 오전 6시에 도착했을 때 지우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식당 바닥을 닦고 있었다. 왜 웃고 있나? 그가 의심스럽게 물었다. 뭔가 부셨나? 아니요, 사장님. 일할 수 있어서 기쁘기만 해요. 그는 지우를 미친 사람처럼 바라보며 중얼거리며 걸어갔다. 그날 아침 식사 시간의 혼잡 속에서 지우의 행동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건식 저장실에 홀로 있던 최 셰프에게 용기를 내어 다가갔다. 최 셰프님. 최 셰프는 놀란 듯 돌아서며 네? 무슨 일이야? 라고 물었다. 제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건 알지만 김치찌개 얘기하시는 거 들었어요. 제가 좀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의 눈이 가늘어졌다. 너? 청소부인 네가? 내가 하는 일을 도울 수 있다고. 지우의 자신감이 흔들렸지만 그녀는 계속 말했다. 워크인 냉장고에 냄비가 있어요. 아래 선반에 있는 채소 뒤에요. 한 번만 맛보실 수 있을까요? 제발요. 최 셰프는 한참 동안 그녀를 응시했다. 그러다 호기심이 이기며 냉장고 쪽으로 걸어갔다. 지우는 불안한 마음으로 따라갔다. 최 셰프는 냄비를 찾아 열고는 즉시 표정이 변했다. 향기만으로도 현재 버전과 완전히 달랐다. 최 셰프는 국자를 떠서 그릇에 담고 숟가락을 집어 맛보았다.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한 숟가락 더 먹었다. 그리고 또 한 숟가락. 누가 만든 거야? 그가 물었다. 제가요. 지우가 작은 목소리로 고백했다. 이건 정말 놀라워. 풍미의 깊이, 균형,
발효의 풍미까지. 이런 요리를 어디서 배웠어? 할머니가 전통 한식당을 운영하셨거든요. 최 셰프는 그릇을 내려놓고 지우를 새로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물었다. 내 이름이 뭐지? 박지원입니다. 박지원, 넌 청소부가 아니야. 넌 요리사야. 진짜 요리사. 초의 셰프는 잠시 생각에 잠긴 후 지우에게 말했다. 나와 함께 와. 지우에게 공포가 밀려왔다. 하지만 김 매니저님. 김 매니저는 내게 맡겨. 그 다음 일은 꿈만 같았다. 초의 셰프는 김치찌개 냄비를 주방장 사무실로 가져가 여러 선임 주방 직원들에게 맛보게 했다. 그들의 반응은 일치했다. 바로 그들이 추구해온 진정한 맛이었다. 그러나 김 매니저가 지우가 주방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분노가 폭발했다. 규칙을 어겼어. 너는 해고야. 나가. 잠깐만요. 초의 셰프가 그들 사이에 끼어들며 말했다. 그녀가 간다면 나도 간다. 그리고 이 김치찌개 레시피도 함께 가져가겠다. 김 매니저의 얼굴이 보라색으로 변했지만 그는 바보가 아니었다. 최 셰프는 그들이 가진 최고의 요리사였다. 그를 잃는 건 재앙이나 다름없었다. 좋아. 그가 뱉어냈다. 그녀는 남을 수 있어. 하지만 여전히 청소부야. 음식에는 손대지 마. 그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최 셰프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주방으로 이동합니다. 제 조수로요. 긴장감 넘치는 대치 상태가 몇 초간 이어졌다. 결국 김 매니저는 짧게 고개를 끄덕인 후 화를 내며 자리를 떠났다. 지우는 방금 벌어진 일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가 요리를 하게 된다니. 진짜 요리를 말이다. 하지만 안도감은 오래 가지 않았다. 그 후 몇 주 동안 김 매니저는 그녀의 삶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최 셰프가 그녀를 보증했기에 해고할 수는 없었지만 그녀가 남은 것을 후회하게 만들 수는 있었다. 그는 지우에게 가장 힘들고 역겨운 일들을 맡겼다. 기름때가 낀 배수구를 청소하고 일부러 태워놓은 냄비를 문질러 닦게 했다. 또한 그는 지우에게 새벽 4시에 꽁꽁 얼어붙은 추위 속에서 배달을 받게 하고 여전히 허구적인 위반 사항을 이유로 급여를 깎았다. 5분 늦었어. 그가 거짓말을 했다. 벌금 10만 원. 하지만 제 시간에 왔어요. 목격자도 있고 나랑 논쟁하는 거야. 지우는 고개를 숙이고 참았다. 그래야만 했다. 할머니의 빚이 이제 2,500만 원까지 줄었다. 지금 포기할 수 없었다. 어느 날 저녁 골든 팰리스에 VIP 고객이 찾아왔다. 대형 화장품 회사의 부유한 사장인 윤 여사가 어머니의 80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식당을 예약한 것이다. 그녀는 특별히 전통 한국 요리를 요청했고 압박감이 컸다. 초의 셰프는 초조해했다. 이번이 우리 운명이 걸린 일입니다. 윤 여사는 우리 최대 투자자 중 한 분이십니다. 만족하지 못하시면 투자금을 회수하실 수도 있습니다. 주방은 혼란 그 자체였다. 모든 요리가 완벽해야 했다. 지우는 기본적인 준비 작업만 맡게 되었다. 야채를 썰고 설거지를 하는 동안 선배 요리사들이 실제 조리를 담당했다. 그녀는 그들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돕고 싶었지만 자신의 위치를 알고 있었다. 그때 재앙이 닥쳤다. 메인 요리는 산낙지와 살아있는 문어였다. 윤 여사의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요리였다. 하지만 박 셰프가 수조에서 문어를 꺼냈을 때 이미 죽어 상한 상태였다.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다. 뭐라고? 어떻게 된 거야? 최 셰프가 당황하며 말했다. 20분 안에 요리를 내놓아야 합니다. 수조 온도 조절기가 고장 난 것 같습니다. 박 셰프가 무기력하게 말했다. 시장에서 신선한 문어를 구할 시간이 없습니다. 김 매니저가 부엌으로 뛰어들어왔다.
왜 이렇게 늦어? 사정을 들은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윤 부인에게 일정을 다시 잡아야 한다고 전해야 합니다. 그럴 수 없어요. 최 셰프가 항의했다. 분개하실 거예요. 단골을 잃게 될 겁니다. 모두가 동시에 말을 꺼내며 대안을 제시했지만 맞는 것 같지 않았다. 지우가 목을 가다듬었다. 실례합니다.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듣지 못했다. 실례합니다. 그녀가 더 큰 소리로 말했다. 주방이 조용해졌고 모두 그녀를 돌아보았다. 뭐야? 김 매니저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뭔가 만들 수 있어요. 전통적인 거요. 한국 할머니들이 좋아하시는 거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녀는 말을 이었다. 할머니의 대표 요리예요. 갈비찜. 밤, 대추, 잣을 넣고 푹 끓인 갈비찜이요. 특별한 요리예요. 보통은 몇 시간이나 걸리지만 품질을 떨어뜨리지 않고 45분 만에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45분이라. 최 셰프가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갈비찜은 최소 3시간은 걸리는데. 제가 아는 방법이 있어요.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제발 제가 해보게 해주세요. 김 매니저는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다. 네가 VIP 만찬을 준비할 수 있다고? 말도 안 돼. 하지만 최 셰프의 눈빛은 그녀가 만든 김치찌개를 맛보던 그때와 같았다. 그녀가 정말 놀라운 찌개를 만들었지. 그가 천천히 말했다. 어쩌면 이건 말도 안 돼. 김 매니저가 항의했다. 다른 방법이 있나? 최 셰프가 반문했다. 침묵이 흘렀다. 좋아. 김 매니저가 마침내 말했다. 하지만 실패하면 해고다. 영구적으로. 지우는 재료를 모으는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맑았다. 할머니를 떠올렸다. 할머니의 부엌에서 한국 요리의 비법을 배웠던 수많은 아침을. 그녀는 지방이 고르게 배인 최상급 갈비를 골랐다. 간장, 흑설탕, 다진 마늘, 참기름, 그리고 부드러움과 은은한 단맛을 내는 비밀 재료인 갈아 넣은 배로 정교하게 양념장을 준비했다. 갈비가 10분간 재워지는 동안 그녀는 할머니로부터 배운 효율적인 방법으로 야채를 준비했다. 빠른 갈비찜의 핵심은 압력과 온도 조절이었다. 지우는 대부분의 요리사가 모르는 고온 볶음과 압력 조리법을 병행했다. 이 방법은 한국 전쟁 후 식량이 부족하고 연료비가 비쌌던 어려운 시절에 할머니로부터 배운 것이었다. 40분 후 요리가 완성되었다. 주방 직원들이 모여들었고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갈비찜을 접시에 담았다. 갈비뼈는 진하고 윤기 있는 소스에 반짝반짝 빛났고 밤과 대추는 화사한 색감을 더했다. 향은 취할 듯 달콤하고 고소했으며 생강과 스타니스의 은은한 향이 감돌았다. 최 셰프가 살짝 맛을 보더니 눈을 감았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때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이건 내 할머니가 해주셨던 그 맛이야. 그가 속삭였다. 20년 만에 이런 맛을 보네. 김 매니저도 한 입 먹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지우는 그의 표정이 잠시 부드러워졌다가 다시 냉혹한 가면을 쓰기 전의 모습을 보았다. 요리는 윤 부인의 테이블로 나갔다. 고통스러운 10분의 기다림이 이어졌다. 그러자 윤 여사가 직접 부엌으로 들어왔다. 그녀의 지위로는 드문 일이었다. 그녀는 60대 우아한 여성으로 디자이너 한복을 입고 있었다. 부엌에 있던 모두가 즉시 고개를 숙였다. 갈비찜은 누가 만들었나요? 그녀가 물었다. 지우가 불안한 마음으로 앞으로 나서서 제가 만들었습니다. 부인이라고 답했다. 윤 부인이 그녀를 살폈다. 몇 살이니? 17살입니다, 부인. 17이라니. 윤 부인이 부드럽게 책이 되뇌었다. 어머니께서 그만 울음을 그치지 않으셨어.
그 요리가 50년 전에 돌아가신 우리 할머니, 어머니의 어머니를 떠올리게 하셨대. 그 맛, 그 안에 담긴 사랑이 영원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기억들을 되살려냈다고. 지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항상 요리는 마음을 치유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죠. 할머니께서 정말 현명한 분이셨군요. 윤 부인이 잠시 머뭇거리다 물었다. 이름이 뭐니? 박지원입니다. 박지원, 오늘 이 날을 꼭 기억해. 너는 재능을 가졌어. 그 누구도 그걸 빼앗지 못하게 해. 그녀는 살짝 고개를 숙여 경의를 표했고 그 모습에 모두가 깜짝 놀랐다. 그러고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주방은 축하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초의 셰프는 눈물을 흘리며 지우를 껴안았고 예전에는 그녀를 무시하던 다른 요리사들까지 등을 두드리며 축하했다. 하지만 김 매니저는 그녀를 노려보기만 하고는 걸어갔다. 그날 밤은 승리의 순간이어야 했다. 그러나 오히려 김 매니저가 지우를 상대로 벌인 가장 악랄한 탄압의 시작을 알리는 날이 되어버렸다. 다음 날 아침 지우가 출근하자 김 매니저와 2명의 경비원, 식당 주인인 백 씨, 60대 냉정한 사업가가 기다리고 있었다. 박지원 씨, 당신이 식당에서 물건을 훔쳐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백 씨가 공식적으로 말했다. 지우의 피가 얼어붙었다. 뭐라고요? 아니에요. 절대 그런 일. 증거가 있습니다. 김 매니저가 잔인한 미소를 지으며 휴대폰을 들어 보안 카메라 영상을 보여주었다. 영상에는 지우가 한밤중에 건조 저장실에 들어가 가방에 무언가를 넣고 나오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건 지우는 기억을 더듬었다. 2주 전 일이에요. 버려질 채소 껍질 같은 음식물 쓰레기를 집으로 가져가던 거예요. 초의 셰프님께서 허락하셨다고요. 초의 셰프는 이번 주 휴가 중이라 내 말을 확인할 수 없어. 김 매니저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리고 우리 규정에는 음식물, 남은 음식을 포함하여 어떤 것도 매장 밖으로 반출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어. 하지만 전 몰랐어요.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무지는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백 씨가 차갑게 말했다. 도난당한 물품의 가치는 20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고소할 수도 있지만 관대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3개월 급여에서 총 30만 원의 벌금을 포함하여 상환하시면 됩니다. 3개월. 그건 제 수입의 거의 전부예요. 지우의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다. 월급이 없으면 할머니 빚을 갚을 수 없고 식당을 잃게 된다. 선택은 내게 달려있다. 갚거나 경찰에 신고하거나. 지우는 이것이 함정임을 깨달았다. 김 매니저가 계획한 일이었다. 윤 씨 앞에서 자신을 망신시킨 그녀를 망가뜨리려는 의도였다. 절망이 그녀를 덮쳤다. 지금까지 견디고 희생해 온 모든 것이 이렇게 끝나는 걸까? 그녀가 패배를 받아들이려는 순간 식당 문이 벌컥 열렸다. 윤 부인이 보좌진과 변호사들을 대동하고 들어왔다. 무슨 뜻이냐? 권위적이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윤 부인이 요구했다. 모두가 얼어붙었다. 윤 부인님, 이건 사적인 문제인데. 사적인 문제라고요? 내가 가장 아끼는 셰프를 도둑으로 고발한다고 들었는데요. 윤 부인의 눈이 불타올랐다. 오늘 아침에 특별히 회사 연례 갈라 행사 케이터링에 대해 박 씨와 이야기하려고 돌아왔는데 고성이 오가는 소리를 들으니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오해가 있었어요. 김 매니저가 말하려 했다. 그 증거를 보여주세요. 김 매니저는 마지못해 보안 카메라 영상을 보여주었다. 윤 부인은 영상을 본 뒤 조수 중 한 명을 돌아보며 물었다. 분석 결과는 안경을 쓴 젊은 조수가 태블릿으로 영상을 살폈다. 타임스탬프가 조작되었어요. 여기와 여기
프레임 속도가 일치하지 않아요. 이건 조작된 영상입니다. 김 매니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게다가 이곳으로 오는 동안 조사해 봤는데 박지원 씨의 할머니는 이태원 할머니 부엌의 주인인 박민서 씨였습니다. 그 식당은 정직함과 품질로 유명했죠. 손녀가 도둑일 리가 없습니다. 윤 여사는 차가운 시선을 김 매니저와 백 씨에게 돌리며 말했다. 두 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최대 투자자 중 한 명입니다. 전통 한국 요리를 보존하겠다는 골든 팰리스의 사명에 공감하여 수백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목격한 것은 전통이 아닙니다. 착취와 부패일 뿐입니다. 윤 씨, 제발 말이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불을 얼릴 듯했다. 박 씨, 맞소송을 제기하시겠습니까? 괴롭힘, 임금 착취, 명예훼손으로요. 지우는 떨고 있었다. 저는 그냥 일하고 싶을 뿐이에요. 돈이 필요해서. 할머니의 빚은 알고 있습니다. 윤 여사가 부드럽게 말했다. 어젯밤 이후로 저희 사람들이 당신의 배경을 조사했습니다. 2,500만 원이 남았죠?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다. 갚은 걸로 치겠습니다. 세상이 멈춘 듯했다. 네? 지우가 속삭였다. 케이터링 서비스 선불금으로 생각하세요. 우리 회사 갈라 행사가 2달 뒤에 열립니다. 당신이 총괄 셰프를 맡아주기를 바랍니다. 필요한 것은 모두 제공할게요. 주방, 직원, 재료까지. 대신 할머니께서 하셨던 것처럼 전통 한국 요리를 기리는 메뉴를 만들어주세요. 5천만 원이면 공정한 조건인가요? 지우는 말을 잊지 못했다. 숨조차 쉬기 힘들었다. 이건 불가능했다. 현실에서 일어날 일이 아니었다. 그리고 당신들 말이에요. 윤 여사는 백 씨와 김 매니저를 돌아보며 말했다. 골든 팰리스에 대한 제 모든 투자를 즉시 철회합니다. 10대 소녀들을 괴롭히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진정한 환대의 의미를 배우는데 신경 쓰시길 바랍니다. 윤 씨, 제 식당을 망치고 계시는 거예요. 백 씨가 애원했다. 아니요, 당신 스스로 망친 거예요. 그와 같은 사람, 그녀는 김 매니저를 가리키며 에게 잔인한 독을 퍼붓게 내버려 두었으니까요. 안녕히 가세요, 신사분들. 윤 부인이 지우에게 손을 내밀었다. 저와 함께 가시죠, 박 씨. 준비해야 할 갈라가 있으니까요. 지우는 아직도 충격에 빠져 그녀의 손을 잡고 골든 팰리스를 마지막으로 떠났다. 2달 후 지우는 윤 여사가 빌려준 전문 주방에 서 있었다. 그녀를 존중하는 5명의 요리사로 이루어진 팀이 있었고 최상급 재료를 사용할 수 있었다. 그리고 할머니의 레시피도 있었다. 갈라 디너의 밤이 찾아왔다. 서울의 엘리트 300명이 그녀의 요리를 맛볼 예정이었다. 지우는 마지막 준비를 하며 손이 떨렸지만 이번엔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설렘 때문이었다. 그녀의 메뉴는 할머니께 드리는 사랑의 편지였다. 3년 숙성 김치로 만든 김치찌개, 밤과 대추를 넣은 갈비찜, 손으로 썬 채소를 넣은 잡채, 주문 즉시 만들어내는 빈대떡. 모든 요리는 이야기를 담고 있었고 모든 맛은 추억을 실어 나르고 있었다. 손님들이 음식을 맛볼 때 지우는 부엌의 작은 창문 너머로 지켜보았다. 그들의 표정이 변하는 걸 보았다. 놀라움, 기쁨, 향수. 어떤 이는 눈물까지 흘렸다. 저녁 식사 후 윤 여사가 그녀를 찾아왔다. 박 씨, 기대를 훨씬 뛰어넘었어요. 손님들이 언제 다시 당신의 음식을 먹을 수 있냐고 묻고 계시더군요. 정말요? 지우는 믿을 수 없었다. 정말이에요. 사실 제게 제안이 있습니다. 당신을 위해 식당을 열도록 투자하고 싶어요.
할머니의 레시피로 요리를 하고 새로운 요리를 개발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식당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우는 이제 유지하고 복원할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생긴 할머니의 식당을 떠올렸다. 1년째 비어 있으면서 기다리고 있던 할머니의 부엌이 떠올랐다. 할머니 식당을 다시 여는 건 어때요? 지우가 물었다. 다시 살려내고 싶어요. 할머니를 제대로 기리기 위해서요. 윤 씨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게 더 좋겠네요. 그렇게 하죠. 6개월 후 할머니의 부엌이 이태원에서 다시 문을 열었다. 개업 첫날, 입장하기 위한 줄이 블록을 한 바퀴 돌 정도로 길게 늘어졌다. 할머니의 유산을 지켜낸 17살 셰프에 대한 소문이 퍼진 것이다. 지우는 할머니의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입구에 서서 손님들을 맞이했다. 현대적으로 리모델링 되었지만 전통의 정취를 간직한 식당을 바라보며 지우는 할머니의 존재를 느꼈다. 첫 손님은 낯익은 노부인이었다. 40년 전에도 여기 왔었어. 노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내 할머니의 김치찌개가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를 버티게 해 주었어. 다시 연다는 소식을 듣고 들어오세요. 지우가 따뜻하게 말했다. 제가 직접 요리해 드릴게요. 하루가 지나면서 지우는 주방에서 자신감과 우아함을 지니고 움직였다. 그녀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고 목소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어둠을 견뎌내고 빛 속으로 걸어 나온 것이다. 주문을 준비하는 사이사이 그녀는 부엌 벽에 걸린 액자 속 사진을 흘끔 보았다. 할머니는 지금 지우가 입고 있는 것과 똑같은 앞치마를 두르고 웃고 계셨다. 할머니, 약속 지켰어요. 지우가 속삭였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딘가에서 할머니도 미소 짓고 계실 거라고 지우는 알았다. 식당은 웃음소리와 대화,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로 가득 찼고 김치찌개, 갈비찜, 갓 지은 밥의 향기가 공기 중에 퍼졌다. 손님들은 배부른 배와 치유된 마음으로 식당을 떠났고 이는 할머니가 늘 바라던 그대로였다. 지우는 인생이 주는 가장 힘든 교훈을 배웠습니다. 때로는 진짜 자신을 찾기 위해 모든 것을 잃어야 한다는 것, 고통이 더 강한 존재로 단련시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잔혹함도 있지만 친절함도 존재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할머니가 항상 옳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요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치유하는 일이었다. 지우의 이야기가 어땠니? 어땠나요? 감동하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앞으로도 회복력, 용기, 희망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따뜻함과 친절함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